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예전에 대독이란 말이 많이 있었죠. 뭐 대독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사자가 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올 수 없으니까 대리로 보내서 대신 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박정희 대독 이렇다 그런 이제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보통 와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훈장을 주거나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었죠. 그래서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독 총리. 그만큼 존재감 없는 그러한 총리란 얘기죠. 반대말로 실무형 총리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이해창 총리가 대표적이었죠.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었었던 대독 총리의 시대가 온 걸까요? 지금 신임 총리 국무총리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반장님. 정말 깜짝 놀랄 인사. 정말 기가 막힌,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이한 판단으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 이분이 누군데요, 근데?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한테 굳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건데, 본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죠. 그렇죠. 뭔가, 존재감 없는 총리가 정홍원 국무총리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기춘 대원군이 계시고,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존재감 있는 총리가 오면은, 오히려 갈등만 불거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건 이제 이분이 국회, 이제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도 열리고, 또, 이번에 이제, 12일서부터인가요? 12일서부터, 이분이 지금 내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나 사회 현안 질의 할 때 이제 답변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떠올려 보면 앞으로 참 더 답답한 전국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앙일보 전 주필 출신입니다. 사실 언론인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정치를 하고 이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마 또 한 가지 예상컨대 이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 한번 못 받아보셨을 텐데요. 언론사의 이제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살아셔서 실제로 또 총리로 끝까지 가실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 미끄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만은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흠결이 좀 있더라도 짤 정도의 흠결은 없는 분을 이렇게 모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게 언론에 오래 계신 분이 그렇게 깨끗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하여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공직을 그동안 이제 어떤 공직을 얼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국무총리까지 되실 수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렇습니까? 보면. 얼마 전에 공보수석으로 YTN 출신을 모셔갖고 또 그 이야기를 발표한 그런 사람은 전 KBS 앵커였고 지금 동아일보 주필을
중앙일보 주필을 모셔갔으니까 역시 우리나라 지금 그 박정희 2세 정부는 바로 법조인 플러스 그리고 이런 언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도 되겠군요. 그죠? 예. 초기에 검사에서 이제 언론인으로 옮겨갔네요. 트렌드가. 그렇군요. 자, 이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황당하고 웃기고 오버랩 되는 것은 도와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었던 그런 새누리당의 여러 인간들 그리고 부릅뜬 눈으로 분노에 떨면서 눈물의 회견을 발표했었던 박정희 2세의 그런 모습 오버랩 되면서 역시 이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뭐 쉽지 않죠. 말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감정이 복받쳐 갖고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자, 시그널 중간 시그널 들으면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손형주 일병이요? 예, 손형주 이병인데요. 이등병이군요. 예, 이등병입니다. 이제 입대한 지 석 달 된 군인이었는데요. 2013년 제가 처음 이 손형주 이병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서 이 사연을 접하게 된 것이 작년 10월, 그러니까 2013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실에 한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하니까 오늘 그 군에서 사망한 유족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 의원실로 찾아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는 의무복무 중 이제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안을 저희가 작년 9월에 준비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하나는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과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군인사법에서 의무복무로 입대해서 사망한 군인은 모두 순직 처리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는 법안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3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최장 지금 44년째 71년도에 사망한 군인이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않고 6월 형태로 군 그 보급대대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다. 그리고 또 시신 형태 화장하지 않고 그냥 군병원 냉동고에 있는 시신은 98년도에 사망한 군인 2구, 99년도에 사망한 군인 2구 등 모두 23구의 시신이 현재 그 16년째 군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대지에 안장해 드려서 적어도 부모 가슴에 그 자식이 죽으면 묻는다고 하는데 부모 가슴도 아니고 군병원 냉동고에 군인을 아들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건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도 국가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장하는 법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행사에 이제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일주일을 착각하고 먼저 오셨던 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모임인데 그걸 전주 요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렇게 어렵게 새벽 차로 오셨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150여 명에서 200여 분 정도의 군 유족을 현재 만나서 그분들과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세세하게 제가 다 듣고 있으면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하소연만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담은 아예 안 한다고 제가 아예 못을 받고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제 원칙을 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시면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랑 같이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듣게 된 그 사연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손용주 이병에 대한 사건입니다. 네. 손용주 이병은 뭐 다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 아들은 귀하고 또 뭐 선하잖아요. 착하고. 이 아들도 역시 어려서부터 착하고 수제 소리 듣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산 국제과학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래서 초중고 동안 내내 그 전체 수석 그 1, 2등을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네. 아주 뭐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월 3일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만 3년 뭐 한 5개월 전쯤 그러게요. 일이죠. 네네. 네, 만 3년 5개월 전쯤인 2011년 1월 3일 날 이 손영주가 군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이때 입대하면서 군대 입대하는 아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예. 사실은 이제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남자가 태어나서 뭐 3번 운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더 울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더 우는데 뭐냐면 군에 입대하는 날 이제 울고요. 또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또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지금 우리 큰애가 작년 10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예. 군에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군대 보낸 그 아들의 사복 입고 갔던 옷을 탈의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로 담아서 이렇게 소포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죠. 신발이랑 옷까지들을 그쵸. 보내주죠. 네. 밖에서 입고 갔던 옷. 네. 제 아내가 그렇게 막 또 그걸 보고 또 울더라고요. 맞아요. 아이, 이게 참 잔인해 그런 거. 네. 그쵸.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면회 가서 또 한 번 울죠. 네. 이제 아들 이제 보고 고생했고 거칠하다고. 그리고 나서 첫 휴가 나오면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자꾸 또 휴가를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죠. 네.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고. 거기까지만 하면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의 아버지 엄마입니다. 네. 문제는 그 아들이 군에서 어느 날 죽었다. 네. 자살했다. 총을 쏴서 죽거나 목을 매서 죽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모든 김은중이 아버지 어머니 뭐 또 허은근 일병 아버지 어머니 뭐 또 기억할 수 없는 더 많은 지금 저랑 함께하고 있는 그 150에서 200여 분의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여전히 정말 그 군 사망사고 유족 모임에 오셔서 울고 눈물 짓는 거 보시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대하면서 이 어머니 걱정했는데 왜냐? 이 손용주 이병이 신체적인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몸무게가 103kg가 넘는 과체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를 주로 많이 해. 그러니까 과학 영재라 운동하는 동적인 활동은 거의 네. 사실 싫어했고, 예. 그러니까 정적인 공부하거나 앉아서 하는 이것만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역으로 입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103kg가 넘는 과체중은 지금 입대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체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력이었습니다. 아하. 이 손명주의 시력이 안경을 벗으면 0.1이 채 나오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안경을 쓴 교정 시력도 0.3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난시와 근시가 이게 중첩돼 있어갖고 대단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네. 이 손용주 이병이 사격을 할 경우에 200m 사격과 250m 사격 표적지가 있는데요. 네네.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그 손용주 이병이 쏘는 사격 그 메모장에 보면 200m 표적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써 있었고 250m 표적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써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손이병이 사망한 후에 당시 그 훈련소에서 담당했던 그 하사의 진술이었는데 손영주 이병에게는 이런 시력이나 과체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수전증이 있었어요. 아이고.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가벼운 수전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이 훈련소 조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손영주 이병이 사격을 할 때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손영주 이병의 신체적 조건은 우리 병희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10년 전 기준이라고 본다면 병역의 10년 전 기준에 의하면 군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손영주를 비롯한 이런 병력 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겠습니까, 형님? 자원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형님. 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저조차도 형제가? 전 하나예요. 하나세요? 대신 여동생이 둘이 있었지만. 여동생이 있는 건 뭐 우리나라 병력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저희 집의 이제 아들만 넷. 예. 통상 이제 저 세대에는 대부분이 아들이 많죠. 네네. 이렇게 이제 병력 자원이 과거에는 이제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요즘은 다들 아들이 하나, 저도 하나, 네. 심지어 뭐 아들이 없는 집도 뭐 상당수 있죠. 딸만 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 자원이 부족해졌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외국에서 태어난, 네. 그 국적 변경, 네네. 이탈, 네.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1000명 미만의 이런 숫자였는데 요즘은 그것이 몇 배 더 달하고 그래서 국적 변경 또는 이탈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이 부족한 이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쓰냐? 그동안에 병무청에서 징병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등급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일정하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역에서 이게 뺐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국민학교를 졸업 못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들고 가고 중학교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신체적 조건은 예를 들어 손영주 입영 기준으로만 보면 시력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각장애인만 아니면 다 들고 가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만 빼고 다 들고 가요. 자기네들 논리는 안경이 기능이 좋아졌다 어쩌다 얘기하고 말을 하는데 손영주 이병처럼 기본적으로 표적지조차도 볼 수 없는 아무리 교정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예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갈 수 있어서 손영주 이병이 이런 이유로 이제 현역병에 입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가 이런 조건 때문에 자기 아들의 입대를 굉장히 불길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라 아니라 다를까 그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대 지휘관이 이제 입대한 손이병을 딱 보니까 과체중 상태잖아요. 네. 103kg였는데 그야말로 군인 식대로 지시한 거예요.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부터 심각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03kg를 부대 지휘관은 딱 보더니 야, 체중이 많이 나가네. 한 70kg대로 한번 감량해봐. 이렇게 지시만 한 거예요. 무슨 트레이너니 무슨 과학적이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해결 방법 그럼 뭐였냐? 가혹한 신체 운동의 강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20몇 살 때까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거예요. 동적인 활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막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막 뛰고 농구하고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는 그렇죠. 사람 신체적인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죠. 네네. 근데 사실 저조차도 운동하거나 뛰거나 어려서 막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는 것보단 책 읽는 거 좋아했고 가만히 네. 있는 거 사색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친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군인은 야, 너 운동 안 했으니까 군대 왔으니까 이제부터 운동해서 가혹한 신체 운동을 강요했는데 어떻게 했냐? 다른 통상적으로 신체 조건이 우수한 사병에게는 매일 3kg씩을 뛰게 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하루에 3kg를 한 번에 뛰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워커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신발을 군화 갖고 군화 신고 뛰는 거는 만만한 그렇죠.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일반 사병들도 쉽지 않은데 이 손영주 이병에게는 어떻게 했냐? 그냥 어느 날서부터 첫날서부터 그 3배인 9kg를 매일 뛰게 한 거예요. 매일매일 9kg를 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분들 운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운동하면서 5kg 이상 뛰는 사람 없어요. 못 뛰어요. 여자분들도 빨리 걷기나 이런 거지. 근데 이렇게 우수해서 이제 뛰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닌 손영주 이병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그 3배인 9kg를 뛰게 했고 또한
매일매일 팔굽혀펴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또 뭐였냐면 식사량을 통제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야 더 빨리 체중이 빠진다는 이유로 더 뛰게 하고 그거 끝나면 푸시업하고 그리고 나서 밥은 또 먹지 못하게 줄이고 이런 이제 엄청난 조건이니까 당시 이제 이 사병 그 동료 사병들의 진술에 의하면 손영주는 볼 때마다 늘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뛰니까 계속 그 남들 쉴 때도 뛰게 하고 그리고 뒤늦게 도착하면 바로 또 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매일 밥은 적게 주고. 군생활은 군생활대로 하고 훈련대로 받으면서 다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잠자려고 이제 점호하면은 늘 몸에 젖어 갖고선 땀에 젖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영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모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범생답게 정말 이 모든 지시를 다 시키는 대로 했대요. 네. 그래서 다른 사병에 비해서 기초적인 근력이 약해서 손이병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동료 사병의 헌병대 진술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또 모범생답게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예. 이 교통스러웠지만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뛰라는 대로 뛰었고 하라는 대로 했고 먹으라는 만큼만 먹었어요. 그래서 헌병대 조사 결과 손이병의 입대 후 불과 14일 만에 네. 14일 만에 무려 13kg를 감량했어요. 훈련소에서 말이죠. 훈련소에서 예. 입대한 날 14일 만에 무려 13kg 체중을 감량했고 그리고 석 달 후 사망하기 그 직전에는 20kg까지 감량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형주 이병은 정말 군인답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런 손형주가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거 무엇이었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격이었어요. 사격. 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병이 사망한 후에 그의 사격 수첩에 200m 표적지가 취약하며 250m 표적지는 안 보인다고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이병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표적지를 향해서 그 사격 훈련을 하면서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총을 쏘니 이게 잘 맞을 턱이 없죠. 100m, 200m, 250m 이렇게 그렇죠. 거리를 달리해서 10발 정도 쏘게 되죠. 맞습니다. 10발 또는 20발 정도 쏘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눈은 보이지 않고 예. 그리고 또 총을 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수전증에 의해서 떨리고 네. 그러니까 총은 안 맞고 이렇게 총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헌병대 조사 결과 뭐 어떻게 나왔냐. 중대장이 이걸 보고 많은 사병들 앞에서 사격장에서 손영주에게 야, 너 앞으로 사격하지 마. 너는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너 같은 놈한테도 총 주는 게 이게 나라가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비하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격 저조자로 선정된 이 손이병이 매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격 저조자로 해서 얼차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손영주는 사실 살면서 예. 단 한 번도 바보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군대를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격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그렇죠. 군인으로서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 현대의 그 소총수들의 기본은 사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격장의 군기도 아주 세고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격을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군인은 사격과 축구를 잘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축구를 못하면은 내무생활이 힘들어지고 사격을 못하면은 군대생활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사격 저조자로 선정돼 갖고 매번 훈련이 끝나면 얼차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수재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고문관 이른바 이제 바보 취급을 받는데 손영주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뚱뚱한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주 훌륭했던 자원이었고 영재였던 사람이 어느 날 뚱뚱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손영주 이병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요.
결국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대한 지 2011년 1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렇게 입대하고 난 불과 석 달하고 8일째 되던 날,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손용주 이병이 그날도 또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0발째까지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네. 성적이 안 좋았죠. 맞지가 않죠. 보이지도 않는데 손이 떨리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0발째 사격이 끝난 후 다시 장전한 31발째 총구는 손용주 이병의 이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용주 이병은 방아쇠를 자신의 이마를 향해 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용주 이병은 죽었어요. 이 사실을 저에게 이제 전하면서 울던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남의 귀한 자식, 귀한 아들을 국가가 데려가서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못한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절망과 좌절 끝에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정말 옳으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네.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군은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됐느냐. 네네. 헌병대 조사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다행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헌병대도 조사 결과 손이병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 네. 잘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손용주 이병을 순직 처리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당시 이제 군 헌병대가 그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고인, 즉 손용주의 신체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체력 단련을 요구했고 네. 또 비정상적인 사격 훈련과 내무 생활의 관리 소홀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네네. 따라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정신과적으로 손용주 이병에 대한 심리를 분석한 결과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네. 사격 저조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인한 자괴감이 사고 원인이 됐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전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이제 헌병대 수사관이 이렇게 조사를 쭉 끝내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어머니, 손용주 이병 순직은 이미 97%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손용주는 당연히 순직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3%. 네. 뭐냐?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우리가 네. 그동안 무진장 싸워서 예전 같으면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요.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은요. 어떤 경위든 자살을 하면 순직 처리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뭐 이 사람이 죽도록 때리고 뭐 밤새도록 이 군인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혀도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도 그건 순직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말이 되냐. 니네들이 관리 소홀하고 잘못해갖고 죽었는데 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냐고 어머니들이 국방부 앞에 가서 울고불고 철문을 부여잡고 끌어안고 항의하고 하니까 2012년 7월 1일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이라고 하는 네네. 예, 규정을 바꿔서 자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군복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면 순직 처리한다 해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군이 손용주 이병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는 점이 헌병대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직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시점이 무려 이제
거의 사건 발생한 지가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잖아요. 2년 6개월 때였거든요. 이때가. 네. 2011년 3월에 발생했고 네네. 제가 이 어머니를 만난 게 2013년 10월경이었는데 네. 2년 반이나 지나갈 때까지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좀 기가 막히지만 그러게요. 그래도 이게 2011년도 당시만 해도 자살이면 순직 처리가 안 되는데 헌병대 얘기에 의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2012년 7월 1일까지 훈령이 개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했는데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3년이 지옥 같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하간 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드니 네. 하루라도 빨리 순직 심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참고적으로 순직 심사는 어떤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되고 있냐면요.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사망자들에 대한 순직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육군, 해군, 공군. 그래서 육군 군인 중에 사망한 군인이 있으면 육군 참모총장의 주관하에.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은 하지 않고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네. 그 준장 별 네. 하나짜리가 위원장을 맡아갖고 네. 각급 대령들이 이제 참여해서 외부위원 한두 명이 결합한 형태로 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해군, 공군, 육군이 각각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거를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촉구를 했더니 마침내 올해 2014년 2월 12일 날 2월 12일 날. 예. 예. 2014년 2월 12일 날 그 순직 관련한 심사가 잡혔다는 연락이 네, 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병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줬어요. 어머니. 알려드리고, 네. 예, 2월 22일 날 마침내 이제 순직 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심사기구에 관련된 사람들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게 정말 억울하지 않냐. 당신네들 그리고 당신네가 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문제가 많다고 인정을 했으니 정말 제대로 이걸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또 오마이뉴스에 글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하여간 관심을 가져줘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은 순직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 자살로 그냥 명칭이 뭐예요? 연락이 왔던 게 뭐였냐면 예. 순직 처리, 당연히 이제 헌병대가 조사한 것이 순직 처리니까 순직 되겠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연락은 뭐냐면, 심의 1개월 보류 결정이었어요. 심의 1개월 보류. 정말로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각 아니면 순직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더니, 네. 뜻밖에도 심의 1개월 보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저희가 얘기를 듣고 이제 황당해서 따졌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육군 순직심의위원으로 네. 참여했던 영광급 대령들 네. 다수의 생각이 많이 달랐다. 예. 손영주 이병에게 행해진 헌병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리 가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 병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네. 볼 때는 그 정도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군의 책임이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조직인 군 헌병대가 내린 공식 결론이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병대가 얘기하는 게 신체적인 면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체력 단련 요구했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네. 니네들은 너희들이 조사한 조사 결과까지도 탈핵하냐. 네. 헌병대가 여하간 예전과 다르게 잘못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걸 니네 스스로가 탄핵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네. 이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갖고 나왔어요. 뭔 주장을 했냐면 손이병의 순직 처리가 불가능한 또 다른 사유가 있다. 그건 뭐냐? 손이병이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메모라, 그러니까 정식 유서도 아니에요. 그 육군 수첩에 써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손영주가 쓴 게 중2 때 시작, 고1 때, 대학 1, 2학년 때도 허무했지. 게임 세트. 1990년 10월 17일부터 2011년 3월 7일 손영주. 이렇게 써 있는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군 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 메모를 유서로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손영주는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2 때 시작 어쩌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2 때부터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군대에서 자살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군복무 연관성하고 상당히 떨어지는 자살이니 순직 처리할 수 없다. 이게 군 당국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경악스러운 판단인데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말입니다. 저희가 반박 증거 자료를 그 후에 찾았어요. 네. 손영주 이병이 군 입대하자마자 군 입대해서 그때 작성한 그 군대 생활록 그런 거 생활록 있죠. 예, 예. 뭐 이런 거예요. 네. 거기에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혼자 있을 때 나는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뭐 할 거냐 네.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군 생활 중 적응이 어려워지면 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네. 여기다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여기에 손영주는 뭐라고 썼냐. 혼자 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예상을 해본다. 혹은 독서, 컴퓨터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썼고요. 네. 군 생활 중 적응이 어려워지면 나는이라는 항목에서 뭐라고 했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고 그 군 경험이 있는 친형에게 조언을 구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모범생답네요, 정말.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모를 때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눈치 주고 힘들 때 누군가가 힘들게 할 때 자기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는 입대 전에 고도 비만이었고 체력이 약했는데 몸무게 때문에 무릎 관절도 걱정이고 네. 또 고개를 숙이는 습관 때문에 목이 뻐근하고 자주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얘는 손영주 이병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자살 결심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썼냐. 나는 자살 사이트에라는 항목인데 네. 여기 뭐라고 썼냐. 나는 자살 사이트에 접속하지도 검색해 보지도 않았는데 뉴스 등에서 검색도 요즘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들어 알고 있다. 네. 즉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의사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 이 손영주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정신병이나 이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한 적도 없어요. 아주 건강했던 이 땅의 정상적인 군인이었던 거죠. 지금 생활록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향상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다만 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누가 멘토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상의 좀 해보고 싶고 그쵸. 도와달라. 네네. 그리고 뭐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라는 것 좀 향상시키려고 맞습니다. 군생활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병의 모습 그렇죠. 예. 예, 완전히 모범생답게 자기가 와서 여하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노력하고 했는데 네. 이러한 그 손영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입수한 그 몇 줄의 문장만을 가지고 순직 처리 불가를 주장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군 당국이 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특히 이제 손영주 이병이 군복무 기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0일 정도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2달 열흘 정도.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손영주 이병이 군복무 과정에서 겪었던 이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과연 이런 겁니다. 헌병대는 거의 몇 달을 거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요. 그러게요. 심의위원들은 와갖고요. 한 20, 30분 정도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개념, 인식, 이런 걸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기준을 삼아서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보는데
손영주 이병 같은 경우도 이 짧은 70일 동안에 겪었던 그 군부대 선임병으로부터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군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네, 네. 당시에 이제 이 동료 사병들의 진술에 의하면 손영주 이병을 같은 중대의 선임병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느냐? 손영주 이병 아까 영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부산 국제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손영주가 이제 영재고 수재니까 일찌감치 사실은 행정병으로 이걸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저 새끼 꼴배기 싫다고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갖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했냐. 밑에 있는 애들한테 손영주를 일 많이 시키고 일부러 갈구라고 사람들한테 이 선임병들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전에 손영주가 학벌도 좋고 머리가 똑똑해서 군수과 행정병으로 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왕따 따돌림 이런 걸 하니까 늘 손영주는 혼자서 왕따처럼 이제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격려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런 것이 결국은 손영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쭉 있는데 오늘 사실은 손영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네. 이 사건의 일반적인 기준은 군이 잘못했다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또 손영주의 우여곡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손영주 이병이 1개월 심사가 보류된 네. 그 이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고 네. 현재 우리가 이 군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군의 명예는 무엇으로부터 또 군인의 사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 또 과연 직업군인으로서의 그런 상관이 징집병으로서의 그런 부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또 지금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른 그런 군인들 자원마저도 징집을 하는데 이런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까지도 우리가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반장님 모시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